최근 책을 내신 반도체 패권 전쟁 10년 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제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박사님, 요즘 우리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박사님의 까마득한 후배님들도 그중에 계실 텐데 박 교수님, 이거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올라온 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에 재직하시다가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가신 분 계시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내가 좀 조심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후배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업계에 반도체 분야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을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보다 더 싫어할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미국이 우리 대신 중국을 좀 견제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견제를 해주고 있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결론은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 게 맞긴 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EUV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정말 미국이 해주고 있는 최상의 카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공정 기술이 지금 7나노에서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로직에서 7나노에 막혀 있지만 D램도 한국 업체들은 이제 원비를 넘어서 원C 6세대로 가게 되면 12나노 정도, 11나노까지도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16에서 18나노 정도가 지금 메인 양산하는 제품이라 아직도 갭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엔 제가 볼 때는 EUV 장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더리는 로직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있죠, 기술력이. 왜냐하면 이미 1나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2나노 혹은 2나노 미만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라피더스도 1나노 대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텔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EUV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자 EUV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간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ASML의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 20% 이상의 고객이었었고 20%가 아니에요. 최근에까지도 얼마 전에 ASML의 사업보고서 봤더니 28%가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EUV 외의 장비들이 또 있으니까. 그랬는데 중국에 대한 거래가 그냥 가장 고가 장비가 막히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영업이익률 35% 나오더라고요. 어메이징한 기업이긴 한데 그것이 분명히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는 것들의 발목을 잡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 Yes, thank you.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실효성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거는 미국에 대한 것보다는 ASML의 회사에 대한 저의 퀘스천. 너네 옛날에는 EUV 없이 만들 수 있는 기술적 한도가 10나노라고 했잖아. 그 밑에 내가 무조건 EUV 써야 된다 하면서 막 파왔어요. 근데 TSMC는 7나노를 EUV 없이 했어요. DUV 장비로 했어요. 삼성만 먼저 사서 수율이 안 나오고 오히려 힘들어했는데 원가만 높아지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7나노가 끝이야. EUV 없이 할 수 있는 7나노가 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곧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주로 IT 기업 반도체를 이끌어가는 그룹이 화웨이 그룹이잖아요. 화웨이 자회사 중에 하이실리콘이라는 기업이 설계 회사야. 팹리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파운더리 기업 중에 SMIC가 가장 지금 실력이 좋고 규모도 큰 회사,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는 회사. 지금 화웨이가 자체 칩을 개발했는데 5나노 칩을 곧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떴어요. EUV 장비 없는데. 뭐지? 정말로 5나노를 중국에서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얘기가 되는 게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우린 참 속이 편치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EUV가 그동안 고객들을 속였다. EUV 없이도 5나노까지 할 수 있는데 10나노부터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비싼 장비를 강미하다시피 팔았다. 거품이었다라는 거. 5나노까지도 하는데 니네 10나노부터 이걸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정말
7나노 밑엔 도저히 안 되는데 중국이 성공했다. 장비 없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중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한국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의 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전자가 맞으면 우리는 ASM의 농간에 놀아난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후자가 맞으면 생각보다 우리가 무시했던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잠재력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EUV 장비만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냥 1, 2년이면 뒤집힌다는 얘기가 돼버려서 예. 어느 쪽도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였고 제가 아까 두 가지 정도로 네. 나눠서 말씀드리는 또 하나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42%를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가 네덜란드와 일본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한국, 중국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 리서치는 만약에 미국의 원래 백악관 발표대로 하면 중국의 장비를 상다 부분 못 팔아야 돼요. 네. 그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예. D램은 뭐 16나노, 18나노를 할 수 있는 공정 못 팔고 뭐 로직은 뭐 얼마이야. 그다음에 랜드는 뭐 몇 단 이상은 뭐 그랬으면 좀 중국의 장비가 들어가는 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 작년엔가 그 보면은 미국 SEC 있잖아요.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 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고객의 국가별 분포를 보여줬어요. 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램 리서치나 둘 다 고객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35% 이상이었어요. 예. 또 하나,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의 출하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집계를 하는 것이 세미라는 기관인데 예. 이 세미에서 최근에 작년 1년 동안에 반도체 장비 국가별 최종 로케이션의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가 얼만큼 갔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가 갔어요. 42%요. 심지어 미국 기업들이 35에서 40%가 중국에 팔고 있고 예. 전 세계 반도체 장비 42%가 중국으로 갔고 예. 그래서 제가 뭐지? 제재를 한 게 맞나? 심지어는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제재가 하기 전에 예.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였어요. 네. 지금은 40%가 넘어요. 오히려 2배가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인 ASML을 틀어막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 가는 거는 다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중국의 의존도 훨씬 커졌어요. 네. 장비 업체들의. 그러니까 중국은 솔직히 말하면 EUV 장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반도체 개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 돈은 정부에서 나오고 예. 장비는 미국 애들이 막 줘요. 네. 왜냐면 걔들도 가장 큰 고객이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 인력 측면에서 한국, 대만,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EUV 없이도 그걸 해냈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중국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라서 만약에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중국에 대한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아는 분들인 거잖아요. 원래 배운 분들이 좀 더 잘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냥 언론만 접하는 분들은 에이, 그거 너무 과장된 거야 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과장은 아닌 거라고 일단 충분히 생각이 되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책에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향후 10년 동안 내가 1조 위안을 투입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반도체 뭐 발전 규획 뭐 요강 이런 것들이 2014년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펀딩이 시작된 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가 그 10년 계획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해인데 그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언론에서 뭐 중국이 해봤자 돈을 써본다고 아무리 퍼부어도 이건 장비와 기술력의 싸움인데 인력 싸움인데 안 된다. 네. 시장에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99%가 10년 지나도 중국은 안 된다였어요. 네. 그때 유일하게 제가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이 10년의 계획이 끝날 때쯤 되면 2025년쯤 되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이론적으로는 1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유일하게.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제목 리포팅을 하고 엄청 얻어맞았죠. 외국 노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등등. 물론 그건 이론적이었으니까 가동률과 수율이 100%일 때예요. 근데 사실은 가동률도 한 7, 80%일 거고 수율도 5, 60% 정도니까 쭉 깎이면은 네.
한 10%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그 당시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예. 엄청 얻어맞았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외국 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라는 데서 연초인가에 전망치가 나왔어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올해 연말 2025년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D램이 한정된 거죠. 반도체 네. 전체는 아니고 D램 시장에서 중국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이 15%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포트. 말하면 제가 10년 전에 분석했던 거와 비슷한 결과가 그렇네요. 나온 거고 그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미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의 리포트를 제가 다시금 기자날 뿌리면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친한 분들하고 그런 예. 농담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물론 중국 기업들의 로컬 기업들의 그 만드는 제품들은 수출도 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 아마 내수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뭐 내수 수출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국 시장을 조금씩 뺏기는 건 맞는 거죠. 네. 대체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걸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산자부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은 최근에는 중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수가 안 좋았으니까 뭐 1분기에 서프라이즈 발표 나오긴 했지만 어저께 어쨌든 최근에 중국의 내수가 안 좋고 수출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약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또한 자국의 로컬 업체들 뭐 양지 메모리라든지 창시 메모리가 이제 국산화 일정 부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있어서 야금야금 시장을 지금 사실은 이제 침입해서 가져가고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추세를 돌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도 빠르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뺏길 수밖에 없는 시장. 네. 중국이 갈 수 없는 시장, 중국 집을 도저히 갈 수 못 가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도 있고 그런 나라들의 고객들을 우리가 더 빠르게 확보를 해서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쫓기는 입장에서도 결국 어차피 갈 거라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장래에 올 리스크를 사전에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준비가 된다라면 일정 부분 뺏기고 우리 새로운 시장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와닿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그 반도체 회사들은 아니 지금 전 세계에서 간단히 가만히 보면 의미 있는 수준의 반도체류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대만, 한국, 일본, 그래서 잠재적으로 일본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대만, 한국, 일본 거기다 중국인데 중국 건 안 쓸 거고 그리고 대만은 뭐 물론 이제 파운드랑 섞여서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발주가 이미 메어 터지고 그러면 결국 이제나 저제나 이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 진출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에 더 좋은 환경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너무 저희가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10년 후에 도달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게 만약에 우리의 그런 고객 포트폴리오나 국가별 리지널 포트폴리오 분산이 네. 제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 10년 예. 안에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달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교수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게 도달하지 못한 지점이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내수는 거의 없으니까, 네. 거의 대부분 수출이니까, 수출에서 국가별로 지금,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1위가 중국이고, 예. 사실 2위가 홍콩. 근데 중국과 홍콩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거니까. 같은 중국이고, 두 개 합치면 여전히 60% 이상이고요. 메모리는 70%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나서 3위가 베트남인데 이게 뭐 베트남에 무슨 대단한 IT 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어서 예.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AP를 보내기 때문에 베트남에 수출이 되는 것 뿐이고 예. 다른 고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네. 새로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급부상한 게 나라가 있어요. 최근에 대만이죠. 대만. HBM이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만의 TSMC로 가서 패키징이 돼야 되니까 네. 우리가 코어스라는 공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대만이 4, 5위로 지금 급부상을 한 상태인데 여전히 비중이 중국인데 네.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고객을 찾고 분산을 시켜야 되지만 그건 원업이고 현재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과의 거래가 지금 막혀가는 상황. 네. 조금씩. 그렇게 되니까 한국한테는 현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큰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는. 네. 미국 기업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여전히 중국이 적게는 미니멈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고객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한국은 더 심할 수밖에 없죠. 네. 중국 의존도 훨씬 높잖아요. 네. 그 나라 기업들은 20에서 40인데 그 정도 흔들리는데 한국은 70%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그게 영향이 큰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어떻게 보면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그 챕터를 먼저 읽었던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요즘 위기다라고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눈에 띄었던 게 일본 반도체가 부진했던 원인들을 진단해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목이 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일본이 석권을 했단 말이에요. 80년대 말까지는 그렇죠. 9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90년대 중반까지는 약간 이제 주춤했던 시기가 이제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뒤에 조금씩 불안전하기 불안전하긴 때문에 했지만 그때 뭐 환율 영향도 컸었던 맞아요. 거고. 자,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조심할 걸 짚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풍미했던 일본 반도체 이 결국 부진하게 됐고 그리고 이걸 왜 회복을 못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본 반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키옥시 하나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르네상스라는 팹리스가 있는데 사실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날로그 반도체 정도 일부 정도 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 인텔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룹은 아닌 거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거의 키옥시아에서 낸드, 디램은 또 없어요. 키옥시아는. 이렇게 되게 된 과정을 제가 보면 책에서도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5년, 30년에 걸쳐서 구조조정 역사를 쭉 제가 훑어보았잖아요. 네. 거기서 일본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일본이 기술력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있었었고 네. 미국은 이미 그때도 메모리 쪽에서는 이미 접어들고 있어서 이제 CPU 위주로 갔던 이제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가 일본이 한국한테 이제 시장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기술력이라는 시장이 그게 2000년대 초반인 건데 그때 사실 한국에서도 1998년도에 기억하시죠? IBM 샤크 하면서 우리 빅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전혀 역사책에서만 보시는 그때 제가 LG 반도체 출신이다 보니까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도 강제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것에서 LG 쪽으로 합병이 되지 않고 현대 쪽으로 합병이 됐던 것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좀 하나의 뼈아픈 타임이었던 것 같은 게 당시 LG전자는 로직 디바이스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현대 반도체는 거의 메모리 위주였었고 합쳐지다 보니까 로직은 저절로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고 아예 스피노프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만 온전히 남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몇십 년 동안 메모리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로직을 하고 싶어도 이제 다시 맨땅에 헤딩이 돼버린 상황이어서 이게 만약에 합병하면서도 로직을 팔아버리지 않고 계속 했더라면 아니면 LG 쪽으로 합병이 됐더라면 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뭐 지나간 과거를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으로서도 약간 뼈 아픈 씬입니다. 1998년, 99년 이 시점이. 자, 그 시점에 이제 일본이 지금 관심사니까 일본은 한국에서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나고 불과 몇 년 후에 또 정부 차원에서 빅딜을 합니다. 거기서도. 네. 그래서 그때 메모리 기업 3개, 히타치를 비롯한 3개 업체를 합치면서 거기서 이제 2개의 합병사를 만듭니다. 합쳐서 3회사를 합쳐서 합병된 메모리 회사, 합병된 빅메모리 회사 2개를 만드는데 이때 합병된 메모리 회사가 엘피다라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합병된 빅메모리 회사가 르네사스. 자, 먼저 우리가 메모리 쪽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합병되고 나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나름 성장을 생존해 왔는데 결국엔 한국 기업들한테 계속 기술력에서 밀린 거죠. 그 왜 밀렸느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는 많은 인터뷰를 해주고 대담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일본의 소부장이 가난
강한 게 가업을 이어가면서 그 장인 정신이 강점이잖아요. 그렇죠. 대만, 독일, 일본 이게 강점인데 그게 반도체 산업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특히 메모리는 대량 생산 제품이에요. 표준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하나의 한 뜸 장인 정신으로 해서는 경쟁의 타임리 론칭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한국 기업들은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일단 출시를 해요. 고객을 먼저 확보해요.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일본 업체들은 장인 정신 때문에 완벽해질 때까지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뒤처지다 보니까 고객을 뺏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메모리가 점점 시장에서 위축된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한국이 원청 기술력과 설계 능력은 조금 뒤졌지만 일본, 미국보다 양산을 빠르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한국 국민성에 잘 맞았거든요. 빨리빨리.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당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메모리 양산의 성격하고는 궁합이라고 할까 코드가 잘 맞았던 거라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사실 일본을 캐치업하고 오히려 역전할 수 있었던 근거.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역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계속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겪었으니까 그 시대 반도체 시장을 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 다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해 본 것들에서 얻어낸 결론이고요. 뭐 이런 부분은 책에는 없지만 다음번 책을 쓰게 되면 교수님이랑 같이 써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방송에 처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일본이 몰락하기 시작한 한 축이 됐고 2012년도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시장 뺏기고 기술력 조금 뒤지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재무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일본에 많은 일본에 워낙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 많으니까 차입을 많이 했어요. 회사채도 마련을 하고 했는데 그 만기가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았으면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유일하게 합병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일단 정부가 만든 거면. 근데 그 사이에 물론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자민당이지만 또 파벌이 바뀌었을 거니까.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본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그냥 파산을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LP다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에 여기에 하이닉스도 끼어들었어요. 인수해볼까?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끌어들였어요. 삼성전자는 자체 규모가 이미 두 회사 합치면 크니까 관심이 없었고 기술력도 워낙 자기가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첫 번째 1차 응찰했던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였는데 예비 실사를 하고 나서 하이닉스는 일단 발을 뺐어요. 해보니까 너무 부채도 많고 이거를 인수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 다 부채 해결하고 기술력도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데 하다 보면은 시너지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기술력도 좀 약간 공정에 좀 차이도 있고 하잖아요. 회사마다. 그래서 실익이 없겠다고 판단. 차라리 그 돈으로 낸드에 집중 투자를 하자 해서 그냥 낸드 공장을 더 짓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마이크론은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D램에서도 그래픽 DDR이랑 GDDR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픽 DDR에서 LP다가 거의 시장 1위, 2위를 다투고 있었고 마이크론은 시장 점유율이 5%? 근데 그게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픽 DDR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버용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서버를 제외하면 가장 사실은 마진율이 높은 게 그래픽 DDR이고 그 다음에 모바일 DDR 그 다음에 이제 PC용 들어가는 범용 제품들은 마진이 별로 높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래픽 DDR 시장을 갖는 자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거를 1년 차근차근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는 건 사실은 기약이 없으니까 이때 LP달러 무리해서라도 인수를 하면 그냥 순식간에 내가 그래픽 DDR 시장 1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무리한 베팅을 했던 거죠.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인텔하고 합상사를 청산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자기가 다 지분을 인수해야 되니까 또 돈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 부채 외에도 마이크론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금 갖고 있었는데 만기가 돌아온 회사 채권도 있었고 이걸 하려면은 최소한 몇 조 원이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데 인수 비용만 해도 4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4조 원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도 있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이거 인수하면 같이 망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뭔가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채권단이잖아요. 예. LPR 채권단인데 어쨌든 본인들은 어쨌든 LPR단은 살리지 않겠다고 했으면 빨리 팔고 돈을 엑시트 하겠다는 건데 예. 근데 그러면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론이 인수할 수 있었던 거는 인수대금 4조 원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땡큐죠. 예. 10년을 나눠 갚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은 LP다에서 번 돈만으로 해도 10년이면 네.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일본에서 보면은 왜 일본 금융기관들이 저런 손해나는 짓을 했을까? 10년을 나눠서 받는다고? 네. 그럴 바에 LP다 살리지 그냥. 그냥 부채 탕감해가지고 일부 만기 연장해주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그걸 내버려뒀지? 특이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런 지금부터 미스테리입니다. 2012년에 1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마이크론은 이해가 되죠. 네. 뭐 무리해서라도 베팅해. 네. 오케이. 일본 금융기관과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언론에서 난리를 쳐서 살려놨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배임 어쩌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매각하고 마이크론은 자기 돈 거의 안 쓰고 LP다 인수해버렸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에는 디램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미스테리 탑 10 중에 하나인 거고 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의 디램이 완전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공장이 글로벌리 많이 있는데 네. 미국의 공장에 있는 만큼 일본의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LP다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이지만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관세가 문제가 되면 마이크론도 골치가 아파요. 네. 절반은 일본에 생산하고 있으니까. 예. 자,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낸드는 유일하게 뭐 도시바가 자회사 만들고 뭐 지분 일부 매각하고 하면서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키옥시아라는 걸로 지금 연명하고 있지만 네. 경쟁력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회사로 만들었던 르네사스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도 IDM이었어요. 네. 직접 설계도 하고 제조도 했는데 40나노 정도에서 이제 벽에 막혔습니다. 아, 못 해먹겠다. 더 이상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다 해서 거기서 우리 이제 직접 칩 만드는 거는 TSMC를 이용할래.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설계만 할래. 네. 팻넷으로 전향을 해버렸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AMD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AMD는 IDM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네.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설계만 하고 칩은 나보다 전에 TSMC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위탁 생산. 예. 사실은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AMD가 칩을 TSMC에 위탁 생산하면서부터 인텔하고 격차가 쫙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인텔이 10나노부터 헤매기 시작했는데 예. 사실은 10나노 그 이상에서는 인텔이 TSMC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의 경쟁력이 항상 앞섰던 건데 예. 10나노부터 역전됐어요. TSMC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AMD는 생산을 TSMC로 넘겨버렸으니까 거기서 빠르게 인텔과 AMD의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했던 예. 거죠. 그게 현재까지 온 거고요.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CPU 시장까지도 와버렸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낸드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패권 전쟁에서 일본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 지금 그래서 2년 전에 라피더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성공 여부는 뭐 반반이죠. 네. 아직 공장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이 성공할지 반도체 붕에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만큼이나 절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당분간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